자, 2-3단원 문법 요소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결 표현이 있어요. 종결, 문장을 끝마치는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종결 표현, 문장 유형, 무슨 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문문 있고요. 청유문 있고요. 명령, 평서. 부정문 말고. 구나. 감탄문 이렇게 5종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가다를 활용하여 다음 대화의 밑줄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이제 교실로 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갈까 줄치시고의 문장 유형은 뭔가요? 그렇죠. 의문문에 해당이 되겠죠. 물어봤으니까.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얘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건 자기 얘기하는 거에 평서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곧 점심시간이잖아. 빨리 가자. 뭐뭐 하자라고 하면은 함께 할 때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청유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평서문이라든가 가자, 청유문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뭐 따로 볼 게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이 좀 특이해요. 이놈이 일단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의문이거든. 형식에서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얘가 하는 기능을 좀 볼게요. 기능. 교실로 갈까라고만 했지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가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의 기능을 해요?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였던 거야? 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혹은 가라 이런 의미도 담을 수가 있어요. 가자의 의미로 봤을 때는 무슨 문이 되는 거예요? 기능? 그렇죠. 청유문의 기능도 가능하고요. 혹은 가라. 그렇죠. 명령의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형식과 기능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렇게 형식과 기능이 다를 때 무슨 발화라고 했었나요? 형식과 기능이 동일하면 그럴 때는 직접 발화라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다르면 간접 발화라고 했었는데 담화가 빠진다고 하니까 우린 이제 머릿속에서 백지 상태로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자, 넘어갈게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 위에 글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자, 여기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부터 좀 볼게요. 국어의 문장은 무엇에 따라서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결 어미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가시다 이렇게 되면 종결 어미가 뭐가 돼요? 이 중에 종결 어미는 가시다 중에 뭐가 종결 어미예요? 다 가장 끝에 있는 이것을 이런 애들을 종결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주십시다. 단순하게 진술 이렇게 하면 이제 평서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진술한 거예요. 말한 겁니다. 다음에 의문문은 이란데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여기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어요. 질문할 때 질문은 의문문. 다음에 명령문은 이란데 화자가 다음부터 주실게요. 여기부터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면 명령이 되겠어요. 이건 요구한다는 단어가 핵심이고요. 의문이 질문이라면 이게 명령은 요구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에게 다음 주실게요. 여기부터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함께 하도록 요청. 같이 하는 거죠. 다음에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아요. 청자를 의식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 이럴 때는 감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안 나겠죠. 우리 아까 전에 교실로 돌아갈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질문이지만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까지 같이 외워두도록 합시다. 잘 이게 잘만 읽어두면 틀릴 거 없죠? 잘만 읽어두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장 종류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기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교실로 갈까라고 했었는데 이 형식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형식은 의문이라고 했어요. 질문하는 거였죠. 형식은 질문이었지만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교실로 가자는 청유 혹은 교실로 가라는 명령, 예, 이런 기능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명령이거나 청유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문장이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문장 전후 문맥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옆에 것도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의 종류. 예, 이게 뭐 수행이 나왔다고요? 예, 마음이 아픕니다. 예, 들어서요. 자, 의문문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설명 의문문, 두 번째 판정 의문문, 세 번째 수사 의문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뭐 위에서부터 볼게요. 설명 의문은 일정한 설명을 요구해요. 진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거든. 그래서 이 식물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아주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자, 이 식물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처음 뭘로 시작해요? 영어로 하자면 이것을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what 이런 걸로 시작하겠죠. 예,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설명 의문은, 예, 이 모양을 보면 이 무엇 이런 식으로 특별한 특정한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설명 의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판정 의문을 넘어가서요. 얘는 그것과 관련 없어요. 얘는 단순히 긍정 아니면 부정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yes or no, 맞다 아니다, 그렇다, 네 아니요, 이런 대답을 하면 돼요. 보면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세요? 이거 영어로 바꿔보면 시작은 뭘로 시작하나요? do you have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do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의문사가 아니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의문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의문사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아직 못 먹었군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밥 먹었나요? 얘는 설명이겠어요? 판정이겠어요? 밥 먹었나요? 이거 판정 의문이죠.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되니까 판정 의문이에요. 반찬은 무엇이었나요? 이러면 설명 의문이에요. 못 먹은 사람한테 왜 못 먹었나요? 이런 것들도 설명 의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수사 의문 넘어가서요. 수사 의문은 중요한 특징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얘 또 다른 기능, 얘는 서술, 그냥 단순히 진술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다음 명령, 뭐뭐 해라, 뭐뭐 해달라 이런 의미도 담을 수 있고요. 혹은 감탄 이런 의미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밑에 보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어요. 진짜 궁금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 뭐 네 아니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수사 의문문에 해당되고요. 얘는 서술, 명령, 뭐 감탄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이번에 국어 시험을 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정말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 감탄의 의미가 관련이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판정, 수사 이 세 가지 구분되는 거죠. 자, 구분되시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와 연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못 사주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형식으로 봤을 때는 종결 어미만 보면 되는 거죠. 못 사주겠냐 있으니까 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은 그렇죠. 형식은 의문문이 되는 거죠. 형식은 의문문에 해당되고요. 얘의 기능은 밥 사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쏘겠다, 잘 사주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기능은 약속의 기능을 한다고 해요. 약속의 기능. 자, 그럼 얘는 의문문의 종류 중에 아까 의문문의 종류 세 가지 있었죠. 설명, 판정, 수사 의문문. 얘는 그 중에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수사 의문문에 해당되는 거죠. 진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창문 좀 열어줄래요? 라고 하는데 끝에 뭐 끝부분에 줄래요로 끝났으니까 문장의 형식은 그렇죠. 형식 마찬가지로 의문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문 열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문을 열어달라는 여기 붙여줄게요. 요청 혹은 명령의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명령의 기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의문문의 종류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사 의문문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넘기셔서 자, 다음 상황에서 고객이 당황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왜 잘못된지 보겠습니다. 자, 나오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를 풀어서 볼게요. 나오셨습니다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구성 요소를 나누면 기본형 뭐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다에서 나왔죠. 나오, 그 다음에 그렇죠. 시, 그렇죠.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이제 분명해져요. 일단은 이쪽에서 높일 대상은 누구예요? 고객님을 높여야 되거든. 그래서 고객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시었습니다 중에서 필요한 거,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만 있어요? 그렇죠. 씁니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상대 높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가 되는 게 이 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는 무슨 높임이에요? 그렇죠. 주체 높임이죠. 그렇죠. 얘는 제대로 쓰였는데, 자, 이쪽에 주체, 이 문제 나오셨습니다의 주어는 뭐가 돼요? 커피에 해당이 되거든. 커피는 높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높일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시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커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는데 잘못된 높임 중에서도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중에서 무슨 높임이 잘못됐다? 그렇죠. 주체 높임법이 잘못 사용된 거예요. 예. 상대 높임법은 제대로 쓰였다? 잘못됐다? 잘 썼습니다. 씁니다. 아주 잘 썼어요. 상대는 제대로 됐고 주체만 잘못됐습니다. 자, 내려와서요. 더 내려와서요. 상대 높임법부터 볼게요. 자,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이게 중요한 건 누굴 높이고 낮춘다고요? 청자를, 듣는 사람을,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까지 이제 상대 높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종결 표현, 종결 어미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결 어미 외에도 이렇게 첫 번째 종결 어미 외에도 두 번째 우리 비격시체 중에서 높임 표현이 있었잖아요. 무슨 체? 비격식이에요. 비격식. 그렇죠. 해요체 있었죠. 해요체의 요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조사요. 그렇죠. 보조사 요를 통해서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어휘 중에서도 뭐 제 말씀, 뭐 제가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할 때 이런 것들도 이런 어휘를 통해서도 상대 높임 실현이 가능해요. 자, 넘겨서 이제 뭐 이거 여러분이 이제 다 잘 아시는 거. 격체는 순서대로 뭐뭐 있다고요? 가장 높은 게 하십시오. 그 다음이 하오, 그 다음이 하게, 그 다음이 헤라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격시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해요체와 해체 두 가지가 있었네요. 자, 격시체는 의례적인 용법이고요. 예의를 갖춰야 되죠.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격시체는 거리감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저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거리감이 딱 느껴져요. 근데 비격체는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상황이고요. 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까울 때, 거리감이 거의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 예문. 우리는 뭐 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문. 위에 내용들은 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항상 봤던 거기 때문에 달라진 건 항상 예문이 달라지죠. 봅시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읍니다 꼴로, 씁니다 꼴로 끝났어요. 무슨 체? 그렇죠. 하십시오 체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높인 거고요. 이 얘기를 어찌해서 계속 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려 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높였어요, 낮췄어요? 높인 표현에 해당됩니다. 근데 가장 높인 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체? 그렇죠. 하오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무엇이 구려? 이건 하오체예요. 이런 것들은 좀 별 표현 쳐놓고 잘 봐두시고요. 예. 우리가 하도 안 쓰는 말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거든. 문제 풀 때. 잘 봐두시고 다음에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네. 무엇이네? 이러면 상대방을 높였어요, 낮췄어요? 낮춘 것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낮춘 건 아니잖아. 그럼 무슨 체? 하계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시네 라면 하계체에 해당이 됩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좀 잘 봐둡시다. 예. 자주 안 쓰는 표현들은. 다음에 간대로 연락해라. 라로 끝났어요. 그럼 무슨 체? 얘 라로 끝나면 무조건 해라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 비가 많이 왔지요. 요로 끝났어요. 무슨 체? 요로 끝나면 볼 것도 없이 해요체. 예. 다음에 빨리 가. 이러면 해체가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
요놈 요놈. 두 가지 구분하는 방법 뭘 통해서? 그렇죠. 요가 결합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요가 결합이 되는 놈이 있고요. 안 되는 놈이 있는데 되는 놈. 가요 이렇게 되면 가는 무슨 체가 되는 거예요? 해요체가 되는 거죠. 요 결합이 되면 해요체. 그다음에 해라요 돼야 한대요. 안 되거든. 그래서 끝에 요를 못 붙이면 무슨 체? 해라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요만 붙여보면 아주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자, 넘기겠습니다. 높이 문제 좀 볼까요? 여기 어서 오게. 높였어요, 낮췄어요? 이거 볼 거 없이 개로 끝났죠? 개로 끝나면 무슨 체가 되겠어요? 하계체.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낮춘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라로 끝나면 무슨 체라고요? 해라체. 다음에 늘었군 요로 끝나면 무슨 체요? 해요체. 와, 이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정말 고민이 됐구려. 무엇이 구려? 이런 무슨 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하오체. 이런 놈들을 좀 주의하라고 했었죠. 다음에 지내셨습니까? 비읍니까 나왔으니까 무슨 꼴? 저희 무조건 하십시오죠.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자,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주체라고 하면은 문장 상부 중에 뭐라 그랬어요? 이 주체는 주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주체 높임법 언제 사용하느냐? 화자와 청자와 주어 중에 누가 높을 때 쓰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가 높을 때. 그래서 서술의 주체인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라는 표현을 써요. 나이,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높을 때. 자, 주체 높임법이 실현 방법 크게 몇 가지 정도 있다고요? 3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서술의 선, 어말어미, 의시를 붙이는 방법. 의시 줄여서 그냥 시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죽적조사는 깨서, 깨 아니고 깨서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깨는 무슨 격이었어? 누구누구 깨 하면 문장 성분이 뭐가 돼요? 깨가 붙으면? 그렇죠. 깨는 비교해 보실 거. 무슨 깨라고 하면 얘는 부사격 조사고요. 부사격 조사라는 얘기는 얘는 무슨 높임? 그렇죠. 얘는 객체 높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개 워낙 비슷하게 생겨먹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거든. 꼼꼼히 보세요. 문제 푸실 때. 기껏 외워놓고 문제 풀 때 실수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주어 명사에 님이 덧붙이기도 한다 했는데 여기 님은 따로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얘는 주체, 객체, 상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또한 나머지 이렇게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 어휘에 해당되는 거죠. 특수 어휘. 계시다는 무엇의 높임말? 있다. 주무시다는 자다 이런 거 있었죠. 아프다는 편찮으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어가 높일 대상이면 있으시다 말고 계시다를 쓰셔야 돼요. 사람일 때는. 마찬가지로 자신다 이러지 말고 주무신다. 이건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은 직접 높임. 그 다음에 이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신체, 성품, 심리,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간접 높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접 높임이 중요하죠. 간접 높임이 주어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첫 번째,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 또 두 번째 중요한 특징 넘어가서요. 간접 높임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무슨 표현을 못 쓴다? 저 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게 시,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 중에서 못 쓰는 게 있었어요. 특수어휘를 못 쓴다 그랬습니다. 특수어휘 절대 못 써요. 특수어휘를 써버리면은 이러면 잘못된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놈 좀 주의하세요. 요놈. 자, 됐으면 내려가서 예문. 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문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이모께서 오신다.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사장님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이모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오신다 중에서 깨서 첫 번째 주격조사를 썼죠. 그 다음 또 다른 표현 뭐가 들어갔어요? 주어 이모를 높이기 위해서 또 뭘 썼나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도 두 번째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썼고요. 다음 넘어가서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표현을 썼어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높였나요? 계신다. 끝인가요? 깨서 있죠. 그렇죠. 첫 번째 깨서, 두 번째 계신다를 이용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오시다이 씨와 계시다이 씨 둘이 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다른 놈이라 그랬어요? 다른 놈이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놈이냐? 요 씨의 정체는 무슨 정체가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 그렇죠. 얘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이 되는 씨고요. 다음에 요 계시다이 씨는 계시다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도 계시다. 그렇죠. 그러면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계시까지가 어간이죠. 기본형에서 달을 뺀 부분이 어간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여기 씨는 어간의 일부라고요. 어간의 일부. 그래서 둘이 같은 놈이 아니라 완전 다른 놈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외웠거든. 외워놓고 문제 풀다 보면 또 틀려. 왜 틀리냐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이래놓고 위 문장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시 사용되는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꼭 구분하세요. 특수어인지 아닌지. 다음에 마지막 사장님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라고 있어요. 자, 요거 높임 표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높임이 보이나요? 그렇죠. 상대 높임법이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주체 높임법. 자, 이걸 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검은색으로 멋있으십니다. 이걸 줄치시고요. 얘를 풀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은 멋있다에 멋잇 그 다음에 그렇죠. 의시 들어갔고요. 의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비읍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멋잇시 비읍니다. 이 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종의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장님이 되는 거죠. 사장이거든. 그래서 자, 상대 높임과 관련해서 볼게요. 사장님이 청자죠. 이 청자인 사장을 높이기 위해서 요 놈 썼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로 상대 높임이 사용된 거예요. 다음에 멋있으십니다에서 상대 높임은 뭐가 있나요? 비읍니다. 그렇죠. 요 놈이 상대 높임법이 되는 거죠. 요게 두 번째로 상대 높임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다시 빨간색 들고 여기 C가 있잖아요. 이 C는 무슨 높임이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예. 일단은 이놈이 주체 높임과 연관이 있고요. 주체 높임 중에서도 멋이 있는데 뭐가 멋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넥타이가 주어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의 소유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물을 높임으로써 사장님을 높이기 때문에 얘는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됐으면 넘어갑시다. 넘길게요. 이거 부지런히 나가야 돼. 이게 천천히 나가면 지쳐서 못 나가요. 사실 양이 정말 많습니다. 자, 다음은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은 이제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가 지시한 대상, 얘들을 이제 높이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외우는 거, 이거 외웠었죠. 이게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배다, 얘들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조사에게 대신 무엇을 쓴다? 깨를 쓴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죠. 두 번째 방법은 깨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뵙다는 외웠었나요? 외우셨나요? 예,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선생님을 모시면 뵐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을 모시고 뵙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 게 여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예.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예, 볼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주의하실 거 마찬가지로 모시다 할 때 시는 이 시는 그렇죠. 이것도 어간의 일부예요. 얘도 어간의 일부입니다. 자, 그럼 요거 모시고 해서 여기 아버지를 모시고 해서 이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법이 실현됐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거든. 예, 이런 데 낚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여기 첫 번째
윤체는 할머니로 바꿔서 종결 표현 바꿔보자라는데 이런 거 뭐 문제 같지도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2번 문제 높임법에서 어긋난 부분 찾아보시오. 이런 것들은 좀 잘 봐두셔야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계세요라는데 계세요가 서술어죠.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시간이 주어란 말이야.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이런 특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특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있으세요. 이렇게 있으세요.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마당에 있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있으십니다. 주어가 뭐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이게 주어에 해당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얘는 별표임 치시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마당에 있으십니다 쓸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주어예요.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이 서술어가 특수어휘가 있으면 무조건 특수어를 쓰셔야 돼요. 있다거든. 있다의 높임표는 뭔가요? 계시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있으시다를 쓰면 안 되고요. 계십니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세요. 그럼 같은 유형 문제를 하나 더 내볼까요? OX. 이 문장은 제대로 된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에 해당되는 거죠. 왜? 주어가 뭐예요? 할머니란 말이야. 할머니니까 아프십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특수어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십니다를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죠. 편찮으십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걸 쓰셔야지만 옳은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주어가 할머니께서가 아니라 뭐 할머니께서 다리가 하면 여기 들어갈 말은 아프십니다, 편찮으십니다 중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주어가 뭐가 돼요? 그렇죠. 다리가 직접 주어에 해당되거든. 이럴 때는 특수어를 쓰면 안 되고 위처럼 아프십니다 이렇게 쓰셔야지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 좀 하세요. 주어가 뭔지만 확인하면은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니까 묻다 대신 여쭙다. 이건 뭐 선택하는 건 잘 고를 수 있고요. 아마 안 틀리시겠죠? 다음에 마지막 거 별표. 다음 거 중요합니다. 살짝 올릴게요. 자, 지유야, 선생님께서 너 빨리 교무실로 오시라고 해 라고 했는데 가만히 봅시다. 오시다 하는데 시는 건 여기서 이 시와 관련된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너가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 해라고 했는데 한 건 누구예요? 선생님이 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는 높이고 선생님은 낮춰버렸어요. 당연히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요거까지 검은색으로 계속 볼게요. 오시라고 해와 같은 표현, 이것을 줄임말은 뭔가요? 오라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오시래가 되는 거죠. 오시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오시래도 같은 말이니까 똑같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냐? 오시다 시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를 또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때는 오라고 하셨어 혹은 오라셔, 오라고 하셨어 혹은 줄임말 이렇게 오라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별표 치시고요. 잘 봐주도록 하세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뭐 지금 내신에서 볼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입니다. 자, 다음에 시간 표현 넘어가서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는데 사건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건시와 발화시 중에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이거 보니까 무엇이 가운데 있어요? 발화시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좀 봐주도록 하세요. 가끔 요거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 뭐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넘어가서 네. 워낙 뻔한 내용들이어서 정말 쉬운 내용들이라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좀 보도록 할게요. 사건시가 앞서고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시가 앞선 시제에 해당되고요. 실현 방법 크게 세 가지 했었죠.
선어말 어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과거를 나타내는 거 at 하고는 그 다음에 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동사 어간의 문 다음 주죠. 관형사형 어미 은, 니은, 그 다음에 용언 어간 혹은 서술격조의 부는 더 이런 걸 통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제, 옛날, 지난 같은 애들은 이제 부사어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시간부사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부사어.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관형사형 어미. 정확한 명칭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전성이란 말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마지막 세 번째가 시간부사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얘도 과거를 나타내긴 하는데 그게 단순한 과거 at과 ot에 비해서는 어떤 과거를 나타낸다고 얘들은 과거는 과거인데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절. 다음에 밑으로 가서 더가 있는데 더는 어떤 과거? 회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회상. 예전 일을 떠올릴 때 회상. 이렇게. 그래서 얘들의 특징도 같이 좀 봐주도록 하세요. 넘깁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기 거시기. 예. 자, 이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크게 몇 가지 있다고요? 크게 몇 가지? 그렇다고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뭐? 선어말 어미요. 첫 번째 선어말 어미가 있었죠. 다음 두 번째 뭐? 두 번째는 먹은 이런 말 모르고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가로 열고 전성 가로 닫고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어제 오늘 이런 것들. 시간부사어. 자, 예쁘다 색깔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빨간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자, 여기 이제 선어말 어미 싹 다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 읽었다 있었죠. 요거 시간부사어고요.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나요? 더 있죠. 공부하더라. 더는 무슨 의미를 띈다고요? 회상의 의미를 띠는 선어말 어미였고요.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네가 먹은 우유는 동생이 사온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네 번째. 당시 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젠 성인이 되었어. 여기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어시죠. 위의 어시는 이 어시는 동일한 어시고요. 다음에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아더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들은 선어말 어미에 해당됩니다. 다음 색깔 바꿔서. 자, 이번엔 관형사형 어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용언 뒤에 붙는 말들이죠. 첫 번째 문장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에는 여전히 없고요. 세 번째 문장에는 먹은 할 때 은. 다음에 사온 거야 할 때 온인데, 자, 온 전체 다에 해당되어 일부만 있나요? 다시 온에서는 무엇이 선어말 어미에 해당돼요? 질문 좀 관형사형 어미. 그렇죠. 니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는 니은만 찾으셔야 돼요. 예, 전체 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당시 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 여기에서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던에 해당되죠. 이 던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부사어인데 시간부사어 뭐 어제 끝이네요. 예, 나머지 더 없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꼼꼼히 구분 좀 하세요. 넘어가서요.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는 사건시, 발화시, 사건시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가 다른데 주십시다. 동사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는, 니은,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두 개 달라요. 우리 현재 시제는 중요합니다. 완전 둘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은, 니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선어말 어미는 있다 없다? 없어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그래 표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본형이 곧 무엇이다? 기본형이 곧 현재형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쁘다의 현재형은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부사어,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는 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 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기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빨간 건 선어말 어미요, 노랭이는 관형사형 어미요, 허연 건 시간 부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어말 어미면 다 찾을게요. 선어말 어미 뭐가 있나요? 첫 번째, 학생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뭐가 있어요? 없나요? 있나요? 이게 현재형이라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니은, 그렇죠. 하다죠. 하다. 니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니은에 해당됩니다. 요 니은이 선어말어미예요. 다음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중요한 거. 자, 우리 개념이 선어말어미라는 개념이 있고 관형사형어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시는 이라고 합시다. 하시는. 선어말어미는 뭐예요? 그렇죠. 이놈이 선어말어미죠. 이놈은 선어말이에요. 여기서 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됩니다. 또 다시 볼까요? 어제 먹었던 빵 이렇게 할게요. 어제 먹었던 빵. 어제 먹었던 빵 이렇게 할 때 먹었던 이라고 할 때 어의 정체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선어말어미예요. 던의 정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말어미이기 때문에 문장이 그 용언의 가장 뒤에 붙는 거예요. 얘들은 어말어미입니다.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공부를 하는 학생들 여기에는 선어말어미, 즉 가운데 끼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선어말어미가 없어요. 다음에 여기서 우리 아기 잘도 자는구나. 여기는 뭐가 있나요? 현재를 나타내는 게 그렇죠.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다에 는이 들어간 거죠.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잠을 자는 아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꽃이 참 예쁘다. 선어말어미 없죠? 예쁜 꽃 없고요. 동생은 중학생이다. 없고요. 중학생인 동생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넘어가서요. 노랭이 넘어가세요. 관형사형어미. 자,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 줄에 관형사형어미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공부를 하는 이거 관형사형어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관형사형어미에 해당되는 게 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예쁜 할 때 니은 요거 있는 거죠. 다음 마지막 줄에서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학생인 할 때 요 놈이 관형사형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 치실 거 요 두 가지 묶어주시고요. 두 개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앞에 있는 잘도 자는구나 할 때 는과 잠을 자는 아기 할 때 는이 같은 는이다 다른 는이다? 다르다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둘이 달라요. 앞에는 정체가 뭐라고요? 얘 이름은 선어말어미. 여기 는의 이름 뭐라고요? 관형사형어미.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다음에 이제 남은 애들. 시간 부사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은 시간 부사어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요 놈 좀 볼게요. 여기 꽃이 참 예쁘다. 그 다음에 중학생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형용사나 그 다음에 중학생이다. 이다는 무슨 격? 서술격 조사에 해당이 되죠. 이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어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특별한 표지가 없어요. 표지가 없이 그냥 기본형 자체가 그냥 현재형이 됩니다. 남깁시다.
미래 시제는 정말 쉬워요. 볼 것도 없으면 정말 쉬워요. 뭐 얘는 동사도 형용사도 다 형태도 동일하고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도 실현이 가능하고요. 관형사형 어미를 리을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리을 것인데 리을 것도 요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에다 것이 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동일하죠.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나도 그 정도 하겠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갈 사람은 빨리 가세요. 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쪽에 중요한 게 이 get의 또 다른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놈의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 외에도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마지막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능성, 의지, 추측. 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일 오겠습니다. 뭐 미래 시제를 나타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요 세 놈. 쫄놀이 있는 새 놈, 요 놈은 좀 묶어주시고요. 잘 봐두세요.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나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get은 가능성을 뜻하고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무엇이 드러나요? 의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마지막은 내일은 비가 오겠다 하면서 내일의 날씨를 뭐 해보고 있어요? 추측해보고 있네요. 그래서 가능성, 의지, 추측 각각의 예들 위주로 좀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쪽 내려가겠습니다. 쏘리. 다음 쪽 넘어가는데요. 밑에 하나 빠뜨렸어요. 자, 지식콕 부분에 현재 시제의 형태로 표현되는 시간들이라는데, 현재 시제의 선어말 하면 뭐 니은이나 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얘들이 현재 시제 외에도 또 다른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요. 현재 시제의 형태는 다음 주실게요. 보편적 사실이나 혹은 미래에 예정된 일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적 사실, 또 다른 건 미래에 예정된 일. 예를 통해 보시면요. 지구는 돈다 라고 했는데 어제도 돌았죠. 한 100년 전에도 1억 년 전에도 45억 년 전에도 돌았습니다. 근데 내일도 돌 거고 한 1억 년 후에도 돌 것 같습니다. 망하지 않나. 그래서 이럴 때 지구는 돈다는 계속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편적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일이면 성적표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니은이 사용됐어요. 여기서의 니은은 요런 뜻이 되는 거죠.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들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틀릴 일이 없어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절대 여러분은 안 틀릴 겁니다.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넘깁시다. 자, 다음 동작상. 동작상. 얘는 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는지 혹은 완결된 것인지 찾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고요. 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용이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 실현된다고요? 보조용을 통해서. 이 보조용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것과 연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보면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부는 움직임이나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고 있다. 진행이죠. 그 다음에 빨래가 다 말라간다. 뭐 진행, 작용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다 먹어버렸다. 뭐 움직임이나 작용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완료상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영현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거든. 안 움직이니까 얘는 완료상에 해당이 돼요.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앉아있다는 이거죠. 아니구나. 안고 있다. 움직임 있죠. 안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 안고 있다는 진행 완료 중에 진행이고요. 반면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 앉아있는 상태죠. 움직임이 없어요. 이러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유무로 판단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아까 보조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조용어를. 자, 뭔 소리냐? 자, 다 먹어버렸다는데 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먹어버렸다. 시제와 상을 볼 거예요. 시제는 무슨 시제? 그렇죠. 뭐 벌이 없다. 엇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제는 과거 시제고요. 당연히 상은 아까 완료라고 했습니다. 상은 완료상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 말고요. 또 다른 예문을 보면 다 먹었다 이렇게 할게요. 다 먹었다. 밥을 다 먹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뭔가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과거 시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을 볼까요? 상은 뭔가요? 이거 같거든. 완료일 것 같거든. 그런데 얘는 상 자체가 없어요. 동작상이 없습니다. 왜 동작상이 없냐? 보세요. 용언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본용언 하나밖에 없죠. 보조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조용언을 사용해야지만 이 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조용언이 그 용언이 하나밖에 없으면 상 자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볼게요. 말라간다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고요. 가다에 니은다 붙었죠. 그렇죠? 시제를 보려면 끝에 마지막 보조용을 보시면 됩니다. 보조용은 가장 끝부분에 용언의 가장 끝부분에 선어말 원문을 보시면 예, 시제를 알 수가 있어요. 예, 현재 시제에 해당되고요. 상은 분명히 진행이었죠. 말라버렸다를 볼까요? 시제는 뭐예요? 그렇죠. 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마르는 작용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무슨 상? 완료상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은 완료가 해당되고요. 다음에 또 볼까요? 말랐다 이렇게 돼 있죠. 말랐다. 얘는 시제가 과거 마르아트러자. 그래서 과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용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이 없는 겁니다. 차이점 구분되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넘겨갈게요. 자, 다음 밑에 있는 2번 문제. 현재 시제로 바꿔보시오. 이건 진짜, 예. 여러분들보다 한 5살 어린 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너무 그냥 차가웠다, 차갑다. 열심히 훈련했다, 훈련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문제도 같지도 않고 넘기고요. 중요한 건 3번. 이거 별표 치시고요. 3번. 자, 중에서 늦겠어. 관객이 1000명은 들어가겠다. 나도 유명한 가수에 꼭 여기서 공연하겠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get이 기능들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 get과 두 번째 get은 별표 M 치시고요. 세 번째는 뭐 아주 쉬워요. 어서 가자. 공연이 늦겠어. 늦을 수도 늦겠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는가요? 화자에? 그렇죠. 여기서 늦겠어의 get은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1번 get은 추측입니다. 다음에 여기 저 공연장에는 관객 한 1000명은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추측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제가 따로 외우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두 가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get은 추측, 두 번째 get은 추측과 가능성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로 외우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다음 마지막 하나는 나도 유명한 가수가 돼서 꼭 여기서 공연하겠어 라는 것은 화제에 무엇이 드러나요? 의지. 그렇죠. 마지막 get은 쉬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 뭐 쉬우니까 이건 따로 안 외우셔도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만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다음 4번. 두 문장의 의미상 차이를 말해보자. 얘는 먹어간다. 얘는 먹어버렸다. 얘는 완료 진행. 그렇죠. 먹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먹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수를 다 먹어버리었다. 그렇죠. 얘는 끝났죠. 움직임이 없어요. 먹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완료상에 해당이 되겠어요. 넘기셔서 자, 다음 피동사동 표현 넘어갈게요. 자, 그림 보면 주희야 잠깐만 동생 좀 안고 있을래? 네 엄마라고 해서 이제 주희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자, 밑에 문장 동생이 주희에게 안겼다 이러면 동생이 당한 표현이죠. 그럼 이런 문장은 무슨 문장? 당하면 피동 표현. 그렇죠. 얘는 피동문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엄마가 주희에게 동생을 안기었다. 동생을 안게 했다. 이렇게 안기다, 안게 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무슨 표현? 그렇죠. 사동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볼게요. 주희가 동생을 안았다라고 하면 1번 문장이 입장해 봤을 때 피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무슨 문이 되는 거예요? 피동이 반대니까 이럴 땐 능동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 사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무슨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동문과 능동문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개념이에요. 상대 개념. 됐습니다. 넘깁시다. 넘기셔서 쭉 넘어가셔서 자 밑에 피동표현. 자, 주어가 제물 한 건 능동,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당하면 피동이라 하는데 바꿀 때 문장 성분 바뀌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물었다를 피동으로 하면 물렸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시죠? 무엇을 이용해서 물렸다를 풀었으면 물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전미사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물렸는데 누가 물렸어요? 쥐가 물렸거든. 보니까 쥐를이 쥐 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능동문의 원래 문장 성분은 뭐였는데 목적어가 문장 성분 무엇으로 바뀌더라? 주어로 바뀐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능동문의 목적어가 없으면은 피동문을 운반 들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내려가서요. 자, 두 번째 줄.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동전미사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더라? 이희리기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 밑에 예문들을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내려가서. 자, 또 다른 방법. 피동문의 부사에 뭐뭐에게 한테 A에서 붙어서 이루어지고 한다. 다음에 피동문은 다음에 또 줄칠게요. 뭐 되다, 뭐뭐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동사로 실현되는 피동문을 뭐라 한다고요? 파생적 피동문. 여기서 피동사로 실현된다는 것은 위에 이희리기와 어지다, 게되다 이런 것 중에서 무엇을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피동사를 이용했다는 것은 그렇죠. 피동사가 됐다는 것은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만든 문장을 파생적 피동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나머지 뭐뭐 어지다를 통해서 실현되면 이것은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잡혔다는 파생이에요, 통사예요? 그렇죠. 잡혔다는 풀었으면 그렇죠. 히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히를 이용한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장난감이 장을 정리되었다. 얘는 파생일까요? 아니면 통사일까요?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자, 이 되다도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되다가 여기에 보면은 무엇 어지다라던가 혹은 뭐뭐 어지다라던가 뭐뭐게 되다라던가 어지다, 게되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것은 통사적 피동이란 말을 써요. 참고로 여기서의 되다는 접사예요? 아니면 한 개의 용언이에요? 뭐뭐게 되었다 할 때 되다는 이거 자체가 한 개의 용언입니다. 얘는 한 개의 서술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접사가 되다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명사 플러스 하다로 된 단어가 명사 더하기 하다로 이어진 단어가 이게 피동편으로 바뀌면서 명사 더하기 되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체포하다를 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되다가 되는 거죠. 체포되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다시 빨간색 들고 여기서 되다는 네모 좀 치시고요. 명사 플러스 되다. 이 되다는 하나의 용언이에요? 아니면 접사예요? 접사입니다. 얘는 전미사예요. 전미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접사를 이용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면 파생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명사 플러스 되다 이런 형태를 띄고 있으면 이것은 통사적 피동이다, 파생적 피동이다? 뭐뭐게 되다 하고 뭐뭐게 되다 이 용언 하나로 되다가 사용했으면 이건 통사적 피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명사 되다 이렇게 접사, 전미살용한 파생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파생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파생적 피동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 다른 거 구분되시나요? 얘는 앞말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명사랑 되다가 더해져서 한 개의 단어가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한 덩어리예요. 자, 다시 볼게요. 정리되었다 그러는데 이 정리라는 명사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접사예요. 전미살용했으니까 얘는 무슨 피동? 얘 피동 전미살용했기 때문에 얘는 파생적 피동입니다. 전미살용하면 파생적 피동이에요. 전미사를 이용하면. 그래서 얘는 파생적 피동 이렇게 됩니다. 다음 넘어서 개어졌다. 어지달용했죠. 어지달용하면 뭐라고요? 통사적 그렇죠. 그래서 얘 마지막 거는 통사적 피동에 해당됩니다. 정리됐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능동문 피동문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는데 뭐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기도록 할게요. 예, 넘어가고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발을 밟았다. 밟히다가 되는 거죠. 뭐가 밟혔어요? 그의 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어가 주어로 변했죠. 다음 넘어서 정우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 보이었다. 보였다가 되는 거죠. 뭐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로 변하게 된 거죠. 마지막 동생이 종이를 구겼다. 이제 구겨졌다. 어지달용했죠. 뭐가 구겨진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가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로 변하겠습니다. 전부 다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2번. 자, 아들이 실수로 꽃병을 깬 상황이에요. 엄마 꽃병이 깨졌어요. 엄마 제가 꽃병을 깼어요. 착한 아들이네요. 자, 꽃병이 깨졌어요 라고 하면 자신이 깬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거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엄마 제가 꽃병을 깼어요 하면 내가 깼다는 게 들어가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병이 깨졌어요는 피동문으로 꽃병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꽃병을 깼어요는 능동문으로 제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초점 어디에 두고 있다? 피동문은 꽃병에 초점이 있고요. 다음에 능동문은 제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피동문에서는 꽃병을 깬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능동문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건 뭐 틀릴 게 없죠. 각각 초점이 되는 건 각 문장에 기억에서는 무엇이 초점이 된다고요? 꽃병이 주어죠. 그렇죠. 주어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엄마 제가 꽃병을 깼어요 라고 할 때 어디에 초점이 된다고요? 제가 주어죠. 그렇죠. 항상 주어가 초점이 됩니다. 자, 다음 사동표현. 자, 주어가 직접 하면 주동이고요. 남에게 하도록 시키면은 사동에 해당돼요. 지희가 책을 읽는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희에게 책을 읽힌다 그러겠어요. 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땐 특이한 게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오냐? 자, 보세요. 지희가 책을 읽는다는데 없던 게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튀어나왔어요? 주어.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사동문에서는 항상 새로운 주어가 튀어나와요. 새로운 주어. 없던 놈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 고치는 거 비슷해요. 읽는다, 읽힌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 다시 빨간색 들고요. 자, 책을 읽는데 그대로 책을 되었죠. 그러면 읽는 책을 이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거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무슨 동사? 안 돼. 대답하셔야 돼요. 목적어가 필요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슨 동사 나눴잖아.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동사의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사동문은 문장 성분이 바뀌는 게 타동사냐 타동사가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의하셔 보셔야 돼요. 타동사일 때 목적어는 무엇으로? 목적어 변함이 없어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고요.
다음에 달라지는 거. 자, 진이가는 주어였는데 진이에게로 바뀌었으니까 이 에게가 붙은 거 보니까 얘 문장 성분 뭐예요? 그렇죠.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주어가 부사로 변하게 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그대로 내려오고요. 주어는 부사로 변해요. 이건 타동사의 경우입니다. 타동사. 자, 넘겨서 밑에. 자, 사동사는 좀 내릴게요. 자, 사동사는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 이렇게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이면은 이제 사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파생적 사동이라 부를까요? 통사적 사동이라 부를까요? 접사를 이용하면 파생적,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파생적 사동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러면 파생적 사동. 자, 또 다른 방법 이것도 있어요. 전미사 땡땡 시키다로도 실현이 돼요. 여기서 철수하다의 피동 표현은 철수 시키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전미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얘 통사적이겠어요? 파생적이겠어요? 접사를 이용하면 파생적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수업 시간이 슬슬 길어지니까 정신 가물가물 하시죠. 예, 집중들 하시고요. 우리 본문은 마치고 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려면 조금 더 남았어요. 요 사동만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뭐 쉽습니다. 나머지는 뭐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멍 때리고 보셔도 돼요. 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전미사를 이용했으니까 얘도 파생적이에요. 전미사를 이용하면. 자, 그리고 어미 개에 뭐뭐 하다가 붙은 뭐뭐게 하다로 실현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주치식은 뭐뭐게 하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이것은 통사적이에요. 얘는 통사적 사동. 뭐뭐게 하다는 통사적 사동. 자, 넘길게요. 자, 됐으면 여기서는 조금 볼 게 있습니다. 자, 얼음이 녹는다 하는데,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데 얘는 타동사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녹는다는 타동사인가요? 자동사인가요? 자동사, 그렇죠.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동사의 경우를 볼 거예요. 자동사입니다. 아까 타동사일 땐 목적어 그대로 목적어였죠. 그렇죠? 자, 보니까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주어 튀어나와야 되죠. 뭐 예를 들어 난로불이, 뭐 우리가 뭐 등등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녹는다는 일러서 녹인다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니까 얼음이가 무엇이 됐어요? 얼음을 이렇게 되거든. 그럼 보니까 주동문에서의 무엇이, 그렇죠.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더라? 목적어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가 목적어가 돼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타동사로 만든 것이든 뭐 주동사로 만든 자동사로 만든 것이든 간에 사동문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 성분이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필수입니다. 사동 표현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왜? 사동문 자체가 개념이 시키는 표현이잖아. 시키려면 무언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사동문에는 목적어 필수예요. 다음 내려가서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 밑에. 자, 우리 사동 표현이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전에 마더텅을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는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린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내신을 보죠. 내신 무조건 책에 맞춰 배우셔야 되고요. 아마 선생님도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 별표 좀 치시고요.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요. 통사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여기 입히셨다 히를 이용했고요. 다음에 입게 하셨다 뭐뭐게 하다를 이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파생적은 직접의 의미, 간접의 의미, 그 다음에 통사적은 간접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자습선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파생적 사동문은 통사적 사동문에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했어요. 이거 줄쳐봅시다.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그래서 요 교과서에서는 얘를 직접적인
의미의 사동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읽어볼게요.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히셨다는 할머니가 한복을 직접 손주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이런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대요. 다음에 반면에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게 하셨다. 입게 하다니까 통사적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할머니가 직접 한복을 입혀주진 않고 단지 손자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말하거나 한복을 준비해주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간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공통되거든. 통사적 사동은 간접의 의미가 있다. 이거는 공통돼요. 그런데 요 놈이 좀 특이합니다. 얘는 간접의 의미를 안 쓰고 직접만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의 의미가 많다고 해가지고 요거까지.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나갔어요. 나갔으면 이거 직접 간접 구분했나요? 이거 필기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필기. 이것을 직접 간접의 의미를 모두를 받는지 아니면 직접의 의미만 설명해 주셨는지 꼭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직전 대비 자료가 나가는 거예요. 예.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든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집에 가서 책 펼쳐보고 그 필기된 거 있으면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보내주세요. 자, 다음 부정 표현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부정 표현은 왜 안 먹니?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안 먹니는 긴 부정문이에요? 짧은 부정문이에요? 길이만 먼저 볼게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이렇게 안 먹다 이렇게 부사를 이용하고 있죠. 부사를 이용하면 짧은 부정문이에요. 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먹냐는 못 먹는 거예요. 둘 다 짧이죠. 얘도 짭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의미로 봤을 때는 무슨 부정? 그렇죠. 의지의 부정.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짧은 부정문이면서 의지의 부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위도 의지죠.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라면 짧은 부정문이면서 또 무엇의 부정? 능력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부정문은 의지, 못 부정문은 능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릴게요. 뭐 내용들을 볼 게 없어요. 쭉 넘어가서요. 자, 다만 살짝 볼 게 있네요. 자, 이렇게 부사 안붓을 이용하면 짧은 부정문이고요.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이용하면 끝에 있는 서술을 이용해서 하면 긴 부정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가서 다음 중요한 거.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안과 못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안 해라 이런 말 하지 말죠. 안 쓰죠. 그렇죠.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뭐뭐 하지 마, 마라, 뭐뭐 하지 말자 등의 표현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다 부정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다 부정문. 자, 그리고 말다 부정문입니다. 이거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럼 얘는 도대체 긴 놈이냐 짧은 놈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부사를 이용하면 짧다 그랬고요. 용언을 이용하면 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다라는 것은 부사예요? 용언이에요? 용언에 해당되죠. 끝에 있으니까. 서술하니까 용언이거든. 용언을 이용했으니까 얘는 긴 부정문이에요? 짧은 부정문이에요? 그렇죠. 긴 부정문입니다. 말다 부정문은 싸그리 몽땅 긴 부정문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내려갑시다. 넘기셔서.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 넘어가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자, 우리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이다의 경우에는 능력,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다? 그냥 그 자체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따라서 꽃이 예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쁘다를 부정할 경우에 이럴 때는 이 개념을 상태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부정. 자, 밑에를 보시면요. 먹지 않는다를 이용했고요. 먹지 못한다를 이용했고요. 예쁘지 않다를 이용했습니다. 자, 안부정문의 첫 번째죠. 안부정문 첫 번째. 얘는 부정의 의미 중에 무슨 부정?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의 부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세요. 예쁘지 않다라는데 안부정문의 두 번째죠. 안부정문 두 번째. 꽃이 예쁘지 않다. 이게 형용사죠. 형용사를 부정하면 이걸 의지가 관련이 없다 그랬었죠. 얘는 무슨 부정? 상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 나머지 못한다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 때려주거든. 무조건 무슨 부정? 능력의 부정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못 부정문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부정문은 이렇게 두 가지 달라지는 경우죠. 품사에 따라서. 자, 내려가서요. 자, 그리고 부정문을 사용하면은 좀 이게 중의성이 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안부정문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부정할 수 있어요. 동생을 부정할 수도 있고요. 책을 부정할 수도 있고요. 읽었다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즉 내 동생만 책을 안 읽은 거예요. 2번 동생이 책만 안 읽은 거예요. 다른 짓을 하고요. 책을 안 읽고요. 다음에 동생이 책을 읽진 않고 책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이라는 부정표현 외에 나머지 요소들은 다 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정이 되는 대상에 강세를 주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동생이 책을 안 읽었어. 동생이 강조가 되겠죠. 동생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동생만 책을 안 읽었다. 동생이 강조가 되겠죠.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책만 강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세를 주거나 보조사를 넣는 방법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 예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해서 동생만 부정을 하는 거죠. 다음에 동생이 책은 안 읽었다 해서 책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인용 표현. 고생들 했어요. 자, 인용 표현은 정말 쉽고요. 자, 여기 보면 나도 내일 당신을 따라갈래요 라고 어제 말했고요. 미애는 지우개 자기도 오늘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차이점을 보면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에서는 어떤 문장 부호가 있었는데 큰 따옴표가 있었는데 밑에는 큰 따옴표가 없는 거죠. 다음에 라고가 있었는데 이놈이 고로 변했어요. 자, 그거 외가 중요해. 나머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 바꾸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틀리라고 해도 틀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 보면 자, 지우에게 나도 내일 당신을 따라갈래요 했어요. 나도. 근데 바꾸면 미애는 지우에게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대명사가 변하게 돼요. 다음에 또 내일이란 날짜가 나왔는데 이 내일이란 말이 지금 말하면 오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도 변해야 되고요. 다음에 또 보면 대명사죠. 당신이란 표현인데 그를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변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갈래요가 따라가겠다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자, 얘 좀 볼게요. 얘 따라갈래요는 무슨 체예요? 상대 높임 등급 중에 갑자기 너무 훅 돌아갔나요? 죄송합니다. 상대 높임 등급 중에 뭐에 해당돼요? 갈래요. 요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해요체. 이거 무조건 해요체죠. 참고로 직접 인용에서는 종결어미가 무조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간접 인용으로 변하잖아. 간접 인용이 되면 상대 높임의 등급이 딱 고정이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고정됐죠. 문장 유형이 평서형이고요. 평서형 문장일 때는 가겠다가 됐거든. 가겠다는 무슨 체? 요 붙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가겠다요.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체예요? 헤라체. 평서형으로 인용이 될 때는, 간접 인용 될 때는 무조건 헤라체만 써요. 이거 고정이에요, 고정. 변함이 없습니다.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한번 눈여겨봐두면은 틀리기 힘든 거라서 고정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요거 줄만 칠게요.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표시하고 조사라고를 쓴다. 무슨 인용? 얘는 직접 인용.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다음에 내용만 그려 쓰고요. 이렇게 조사고를 쓴다라고 내가 무슨 인용? 얘는 간접 인용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쭉 넘어갔는데 가운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직접 인용이고 아래는 간접 인용인데 이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변할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여기부터 줄치되고 별표 형식은 유지하지 않아요. 뭐 무슨 채 같은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요. 반면 내용만 끌어듣습니다. 그럼 내용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중요한 건 형식은 변하고요. 내용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해 줍시다. 내려가셔서 자, 아까 전에 바꾸는 거 주의하라 그랬었죠. 자, 이렇게 직접을 간접으로 바꿀 때는 인용조사, 라고, 이거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칭 표현,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지, 근현지 바꾸셔야 되고요. 다음 지시 표현, 이것, 그것, 저것 바꾸셔야 되고요. 시간 표현,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이런 거 바꾸셔야 되고요. 높임 표현, 높임 표현도 바꾸셔야 되고요. 종교 표현, 아까 무슨 채 이런 거 상대 높임의 등급이 있었죠. 이런 애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세요. 얘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고칠 때 그걸 고치는 게 중요해요. 넘깁시다. 그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했다. 따옴표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자기가를 고치면 되고요. 잘못했습니다는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했다. 평성이니까 했다니까 무슨 채? 헤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순 나에게 어제 내일 책을 읽겠어 라고 말했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이거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은 그렇죠.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제는 동에 내일을 오늘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자기가 책을 읽겠어 라고 했는데 평성이니까 읽겠다 이런 식으로 헤라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